그럼 시간이 다던 관계로 오늘 준비한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연계한 주력발전 추진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기신문 유희덕 국장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새 정부의 공약 이행과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주력발전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발제와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새만금 해수유통을 확대해 수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주력발전소가 건설되는데 작은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 소개, 주요 내빈, 축사, 환영사, 발제, 토론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안우영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신영대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갑 지역 계십니다. 환노위 박홍배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 오셨으며 이제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초대 장관이 되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님하고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하신 의원님들 윤준병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 한병두 의원님이 참석해 주시려고 했는데 국회 일정상 참석 못하시고 책자의 축사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승 의원님은 중간에 오신다고 그래서 중간에 오시면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장병훈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기신문사 전호철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주요 귀빈 소개가 끝나서 주요 귀빈들의 축사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안우영 위원장님 환영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 완주진안무주 지역구 국회의원 안호영입니다. 먼저 오늘 해수유통 확대와 주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 우리 정책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또 환경부, 수자원공사, 전기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성환 환경부 장관님, 특히 우리 환경부가 이번에 에너지 분야가 환경부로 합쳐지면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되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막중하게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그 소임을 맡으셨는데요. 하여간 특히 새만금에 대해서 전북에 대해 관심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새만금의 이 주력발전 문제는 새만금청에서 특별히 주관해서 해야 될 부분이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우리 박홍배 의원님, 이거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많이 좀 국회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함께 환경노동위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 지역에 직접 관계되어 있는 우리 신영대 의원님. 사실 오늘 토론회는 전북 우리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함께 공동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또 시간 되시는 대로 오겠지만 우리 신영대 의원님 처음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력 발전은 해수요통 또 수질 개선, 재생에너지 확충이 함께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지혜를 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박진순 박사님, 또 곽동희 교수님, 오창환 명예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토론해 주실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 도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우리 전북으로 보면 오랫동안 큰 수건이었고 사실은 안타까운 측면에서 보면 희망 고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게 보물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최근에 또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것과 함께 이 새만금의 수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력 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새만금 수질 문제하고 또 조력 발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2020년도부터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좀 추진해 왔고 또 지금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뭐 김성환 장관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같이 좀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만금의 수질 문제, 그 다음에 또 환경의 그 생태계 보건, 생태계 문제, 수산업의 문제, 재생에너지를 또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해수유통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조력 발전을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확대하고 또 주민들의 동의하에 조력 발전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고 또 관련된 예산까지 이번에 그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그 새만금의 조력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들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 국회 그리고 또 우리 그 전북도청을 비롯한 우리 그 관계 행정기관 새만금청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부탁을 더 드리자면 요 관련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금 우리 그 부처들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또 농어촌공사 직접적으로 방조제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와호를 통해서 조력 발전해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수원 같은 경우가 또 관계가 있는데 이런 여러 기관들이 새만금청 또 함께 해서 그 협력하는 체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저도 국회에서 여러 기관들이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고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조력 발전이 속도감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하고 귀빈들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그 군산 김제 부안 지역구이신 신영대 의원님 간단한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영대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비가 참 많이 왔죠. 저희 군산에 금강 하구뚝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관리하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엽니다. 근데 그 하구뚝을 만든 이유는 어쨌든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민물을 만들어서 이걸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만들겠다면서 뚝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쓰고 있고 공업용수 잘 쓰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열어야 되는데 수문이 열면서 엄청난 토사가 또 내려옵니다. 또 수문을 막아놓으니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또 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군산 항은 그래서 항으로 기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뻘이 쌓여서 또 준서를 급하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간척 사업을 해왔는데요. 이 간척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이 새만금의 모습은 우선 좀 세계 최장의 방조회를 만들고 여기에 좀 땅을 메꿔보자 하다 보니 실제 한 20여 년 동안 4조 원이 넘는 수질 개선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저는 해수유통이 필요하다. 결국 물길을 막아가지고 그 엄청난 물을 정화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했고 해수유통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조제가 있는 상황에서 해수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뭐가 있겠냐라는 것은 수문을 여는 시간을 확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력 발전을 통해서 물을 좀 더 많이 내보내고 더 많이 받고 이런 과정에 전기도 만들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같이 우리 전북 의원님이 했고요. 특히 그러한 부분에 우리 안우영 의원님이 초기부터 합류해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제 서서히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더 이상 4년, 5년 정도를 논의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결과물 나올 시기가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만금의 조력 발전과 해수통 확대를 공약해 주셨고, 그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가장 적합한 김성환 장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물이 이제는 잘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바다도 살리면서 새만금의 어떤 전북의 경제 발전도 이루어내는 산업 구조도 잘 재편해 나가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하고요. 오늘 토론이 드디어 새만금의 친환경과 산업이 조화되는 그런 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에 준비해 주신 안우영 위원장님과 또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기관 여러분들, 특히 김성환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노위 박홍배 위원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신영대 의원님 토론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안우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기간에는 우리 새만금 호도 방문해서 현장 국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새만금호의 해수유통 그리고 조력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왔었고 또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마침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뀔 예정입니다. 어쩌면 기후에너지환경부 는 우리 새만금을 위한 부처가 아닌가. 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또 해수 유통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우리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아주 멋진 걸작이 새만금 조력발전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환 장관님께서 또 우리 김의겸 청장님께서 힘있게 추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안우영 위원장님 모시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사 순서는 바쁜 일정에도 중요한 발걸음을 하셨는데 김성환 장관님께 축사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략 9월 말 10월 초면 새롭게 탄생할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맡게 될 김성환입니다. 오늘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관련한 토론회에 와서 봤더니 우리 박홍배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새만금을 위해서 부서가 탄생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딱 제격입니다. 해수유통도 환경부의 고유 업무고
조력발전도 기후에너지부가 맡아야 될 일이고 그런 일이니만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뭐 전사긴 합니다만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전북 공약을 조금 보완해 보라고 지시를 하셔서 우리 안호영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던 안은 아니고 추가로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 발전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일을 또 직접 맡아서 지원해야 되는 만큼 이 일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호영 위원장님하고 지난번에 꽤 오래전에 시아오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기왕에 수자원공소가 이 시아오를 직접 조력 발전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해수유통을 통해서 이 시아오에 굉장히 탁한 물이 언제 그랬냐 싶게 수달도 찾아오는 그런 호수가 된 만큼 우리 새만금도 이 조력 발전과 함께 소위 해수유통을 통해서 더 맑은 물이 넘치는 그런 동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만금은 실제로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미래의 상징입니다. 시아오가 대략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이 풍력과 태양광과 조력을 합하면 10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의 발전 잠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선포식은 했습니다만 야무지게 준비를 못한 탓에 그 모습이 아직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시아오에 이은 새로운 이 새만금의 조력 발전을 보태면 우선 육상 태양광과 해상 태양광으로 5기가를 하고 풍력과 조력을 합해서 5기가를 하면 재생에너지의 중심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김우경 청장님이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우리 안호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유는 농어촌공사고 경험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고 또 이 수자원 공사도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곳이라 이 3자가 한수원입니다. 한수원도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자가 협력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요 조력 발전이 또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새로 만들어질 기후에너지 환경부도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주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 순서는 오늘 토론회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김의겸 청장님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아침에 용변을 보시고 물을 눌렀는데 변기가 막혀 있었다. 그래서 낭패를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새만금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군산을 비롯해서 새만금 지역에 기상 관측 이래 최대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거의 30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그 비 때문에 새만금 방조제 안쪽이 급속히 아주 빠르게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물때가 잘 맞아서 여기에서 물때가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조기였다가 대조기로 바뀌면서 물을 뺄 수가 있어서 그나마 위험한 상황을 비켜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물때가 안 맞아서 정말 소조기가 그대로 지속이 되었더라면 어떤 상황까지 치달았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고
우리 새만금청의 사업총괄과 우리 김민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며칠 동안 면밀히 조사해서 어제 저에게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새만금은 200년에 한 번 비가 올까 말까한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빈도가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비가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큰 비가 내리고 곧 2년에 한 번씩 그런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해수유통 또 배수관문 조력발전 이런 문제를 처음 고민할 때만 해도 수질 개선을 가장 좀 우선시했습니다. 그게 가장 급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이번 비를 보면서 더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는 이 홍수 예방이다라고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변기 말씀해서 죄송한데 정말 새만금에도 뚫어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새만금은 올해 말에 이런 문제들을 다 모아서 새만금 기본계획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신데 생산적인 논의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 논의를 소중히 담아가서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환영사 축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하고 발제자, 남의 토론자와 함께 기념 촬영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앞에 계신 내빈 분들하고 발제자, 토론자 분들은 앞으로 단상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 들고 새만금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만금 화이팅. 조력발전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토론회를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장례 정리를 하고 곧바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정책 토론회는 3가지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먼저 시화호 조력발전 성과와 조력 확대 가능성을 주제로 박진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박진순입니다. 저는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화호가 과거에 수질 오염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력발전을 도입을 하면서 수질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2마디 토끼를 잡은 성과와 우리나라 서해안의 조력발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에너지에는 그 조석의 수위차를 이용한 조력발전, 그 다음에 흐름 에너지를 이용한 조류발전, 그 다음에 파도의 운동을 이용하는 파력발전, 그 다음에 그 표충수, 바닷물의 표충수는 따뜻하고 저충수가 좀 찹니다. 그 표충수와 저충수의 온도차를 이용한 온도차 발전이 크게 4가지가 그 해양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다에 있는 해상풍력, 그 다음에 해양 바이오에너지 등이 해양에너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해양에너지 부존량을 살펴보면 조력, 조류 발전이 약 1000테라와트 아워 연에, 그 다음에 파력 발전이 좀 많습니다. 93,000, 온도차가 87,000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파력 발전 같은 경우에 여기가 적돌 부근으로 북극, 남극 부근에 많은 에너지가 모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차 발전은 적도 부근에 많은 에너지가 모였습니다. 반면에 조력, 조류 발전은 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몇 군데 특징적으로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 조력 발전이 가능한 곳은 10여 개 국가,
국가, 한 250 국가 중에서 10여 개 국가만이 조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조성은 왜 발생을 하냐면 우선 지구달 태양이 그 태양계 운동으로 발생하는 그 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기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금음, 보름때가 그 대조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달, 태양이 90도 각도를 이룰 때, 요때가 이제 소조기가 돼서가 되는데, 그래서 요 주기가 한 달 주기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보름 주기로 대조차가 반복이 되고 한 달 주기로는 대조, 소조, 대조, 소조가 반복이 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그 조석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석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국가에서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은 이 캐나다의 펀디만입니다. 이곳이 가장 큰 대조차가 17m, 16m쯤 되고요. 두 번째로 큰 곳이 영국과 프랑스, 이 지역이 13m쯤 됩니다. 세 번째로 큰 곳이 우리나라, 10m쯤 되는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의 조수간만차를 보면 이 지역이 경기만입니다. 시아오가 여기 있고요. 여기 아산만이 있는데 새만금은 요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된 것이 조수간만차가 큰 곳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만이 조수간만차가 가장 크고 경기만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수간만차는 작아집니다. 요건 제가 아산만에 그 사진을 찍은 건데요. 물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많이 들었다가 빠지면 이렇게 다 노출되는 이런 조석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화조력 조력발전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조력발전은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2010년에 준공이 됐고요. 하여간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하여간 조력발전 수차가 10기, 수문이 8개가 설치가 돼서 시설 용량 254메가와트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력발전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수질도 좋아졌고 저수생물도 좋아졌고 새들도 많이 그런 좋아진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과정 중입니다. 여기에 이제 드래프트 튜브 수차가 나오는 드래프트 튜브고요. 여기 수차, 여기에 직경이 7.3m입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꽤 크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이 바깥쪽으로 카파댐을 쌓습니다. 카파댐을 쌓고, 그 다음에 여기 수차가 10대, 수문이 4개 이렇게 설치되도록 공사를 했고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이쪽에 수차가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속에 25.4메가짜리 10개, 수문이 8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화조력발 가동 이후 환경변을 잠깐 보면 그 방조제 공사를 87년부터 94년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방조제 길이 12.7km이고요. 근데 방조제가 94년도에 끝나고 나서 대규모 해양 생물이 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사회 문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97년도에 이제 배수관문을 개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배수관문이 어디 있었냐면 대부도 앞에 요 자리에 배수관문이 있습니다. 요 자리에 있는 배수관문에 수문을 유통시켰고요. 그 이후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의결을 했고 조력발전소 건설이 2004년부터 11년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력발전소는 요 상가리도 요 지점에 설치가 됐습니다. 요 사진은 랜셋 위성 사진의 2000년 사진입니다. 방조제가 막혀 있고 굉장히 물 색깔만 봐도 시아오안이 오염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네이버 위성 사진에 보면 요 수문을 통해서 물이 나가는 거 보이고 있고 바닷물과 시아오안의 수위가 거의 같은 색깔을 보이고 있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 정도로 수질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 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물을 뺄 때는 세 곳으로 뺍니다. 여기가 수차, 수문, 그다음 저쪽 그 대부도 쪽 수문. 그래서 들어보낼 때는 수차로만 들어갑니다. 물이 지금 뺄 때고요. 6시간마다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들어갈 때는 수차로만 물이 들어가고요. 뺄 때는 수차, 수문, 이쪽 배수관문. 그래서 세 곳으로 물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력발전소가 가동이 되면서 시아오는 이제 창조식 조력발전을 채택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위 바깥에 시어공단이나 대부 반원군단 쪽으로 해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창조식 발전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하여간 해수 교환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갯벌도 드러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위 변화가 발생을 하고요. 시아오 안에. 그 다음에 표층퇴적물이 세입화가 되고 수질이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생태가 굉장히 안정화됐고 과거에는 적조 발생하는 우점 플랑크톤들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수질이 개선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잠깐 보면은요, 시와 조력발전소 생기기 전에 가장 큰 게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였습니다. 이때는 240메가와트, 10메가짜리가 24개 있고요. 시아오는 25.4짜리 10개. 시아오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는 길이가 짧습니다. 750m 정도 되고요. 요 속에 1메가짜리 2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차가, 수문이 있고요. 여기 통성 관문, 배들이 왔다 갈 수 있는, 여기에 그 발전소가 이제 꽤 오래전부터 가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아까 펀디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 발전소로 이런 아나폴리스 조력발전소 20메가짜리 한 기를 설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도 이런 조그만 규모 개발해서 놓고요. 중국에도 지앙시아에 이런 조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그 소환지라고 그래가지고 웨일즈 해역에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온 형태, 라군 형태의 조력발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의 어떤 그 조력발전과 수중 환경 영향에 대해서 디나르 해양연구소의 이분이 검토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랑스 조력발전소는 이 자리에 있고요. 여기에 랑스 강 하구에 있는 조지입니다. 조지 면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공사 중에 여기에 61년부터 66년까지 공사를 했고 해수유통이 64년부터 66년까지 4년간 차단이 됐습니다. 해수유통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이게 똑같이 카파댐을 이렇게 쌌습니다. 수문 공사. 그러다 보니까 해수유통이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차가 굉장히 작아졌고 그 다음에 염분도가 급감하고 니질화 진행, 그러면서 엄청나게 대규모 그 생물들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성 감소했고 이런 공사 중에 영향을 겪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조력발전소 가동되고 나서는 그 조관대 면적이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화대도 증가하게 되고 표충 퇴적물이 재분포하게 되고 동물성 저생물들이 5년 만에 적절히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형 상태에 약 10년 후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랑스 조력발전소의 환경 변화를 잠깐 요약해 보면 그 건설 시에 그 해양 생물과 식물에 굉장히 피해를 입었는데 새로운 10년 후에 새로운 표형 상태에 도달했다. 그리고 조력발전소 가동은 생물학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라고 이분이 결론을 내렸고요. 이렇게 조관대는 줄어들었지만 조화대 증가로 인해서 생물상의 증가가 상쇄하고도 남아서 이를 랑스 이펙트라고 명명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조력발전 우리나라의 확대 가능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만의 조수관만이 굉장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과거부터 그 경기만에 대해서 조력발전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인천만, 강화, 아산, 그다음에 시아오도 있겠지만 이렇게 경기만의 조수관만차가 크고요. 북한에도 해주만의 조수관만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도 일정 구역에 대해서 그 조력발전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과거에 농지 개발 등의 목적으로 방조제를 막은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호로, 대호, 부나무, 삽교, 새만금, 평택, 화성호처럼 이렇게 서해안 연안에 굉장히 그 방조제가 막힌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은 사실 시아오처럼 해수유통을 시키면서 그 조력발전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2006년에 그 새만금 지역에 대해서는 그 조력발전을 과거에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새만금 현재처럼 개발 계획이 100% 수립되기 전에 그 새만금 조지를 다 쓴다고 했을 때 약 400메가 정도 개발되는 것으로 과거에 검토된 바 있고요. 그 이후 다른 지역들, 부나무도 지금 수질 오염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그 다음에 경기만에 있는 이런 대호나 화성호, 평택호 이런 지역에도 그 수질 개선과 함께 조력발전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은 많이 있다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현재 그 물을 쓰고 있는 그 어떤 그 주체들과 협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력발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력발전은 과거에 대규모 그 공사를 위한 만 된다 보니까 그 무슨 공사 일환으로 사람들이 약간 시선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시와 조력발전소가 운영되고 난 이후부터 이게 이 조력발전이 상당 부분 친환경적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보편화되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력발전을 하게 되면 프랑스 랑스 발전소로 조력발 하고 싶은 나라가 랑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 우리나라
시허우로 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시화 조력발전소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고 이런 친환경성들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외적으로도 많이 홍보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쉬운 예로 예전에 과거 칠레 대통령께서 시화 조력발전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에도 이런 지역이 있으니 좀 해주세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같이 갔었는데요. 가보니까 조력발전 후보지가 아니고 조류발전 후보지였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외에서도 이렇게 조력발전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고 친환경적인 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력발전이 지금 REC 가중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검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구역 지정 등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조력발전 연차별 보급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와 조력발전소에 설치된 수차발전기는 해외 겁니다. 안드리츠 상품이 들어가 있는 오스트리아. 국내에도 새만금 같으면 약 10메가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작은 규모는 국산화를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시와 조력발전소 용량 증설을 통해서 좀 더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량 증설, 그 다음에 기존 담수의 역간접 사업 시에 어떤 중소규모의 조력발전을 하게 되면 수질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수 박사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동희 전국대 교수님이 새만금 호의 수질 현황과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호의 수질 현황 주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호는 세계 여러 호수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유역 면적과 큰 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상류 유역에서 유입되는 그 물질들이 생체 친화적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감은 좋은 어감이지만 사실 수질 관리 측면에서는 녹조 발생이나 생분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친화성이 좋다는 얘기라서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질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질이 요동쳐 왔죠. 그리고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지금 동서이축도로도 마무리가 되고 해서 현재는 최종적인 새만금 호의 완성 단계의 물 흐름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수질이 악화되고 물고기가 폐사하고 그때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해소하고 또는 해소가 안 되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완성됐을 때의 상황을 그대로 투영하는 상황이라 현재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그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 대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상류 유역에서 유입되는 수질은 그동안 많은 그 대책들을 수행해와서 대부분 상류 유역의 수질들은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만경수역도 개선이 됐고요. 동진수역도 개선이 쭉 되어 왔습니다. 총인 처리시설이나 이런 그 환경 기초시설들이 갖춰지면서 부하량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른쪽이 새만금 호의 유입부가 되겠고요. 이게 농업용지, 도시용지 구간의 대표 지점의 수질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류역에서 유입되는 수질들은 이렇게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상관성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류 또는 하류, 그러니까 도시용지 구역까지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호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번 2020년에 새만금위원회에서 하루에 2번 해수유통 확대를 결정을 하고 나서는 최근 5년간은 이렇게 좋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더 이상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여기에도 한계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환경 미치는 요소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보면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 그 다음에 유입되는 오염 부하량, 내부에서 생성되는 조류 증식과 같은 또는 인용출과 같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해수, 이 4가지가 있는데요. 1번과 2번은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이미 지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시설도 많이 확대가 돼 있어서 지금부터 오염 부하량을 줄이려고 하면 많은 비용들이 수반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그 내부에 생성되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어떤 획기적인 그런 기술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째, 그동안은 이 수리적인 대책을 한 번도 강구한 적이 없었죠. 일부러 강구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동안은 담수화를 목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해수를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이 해수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원은 가축분뇨, 비점오염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좀 유입은 되고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계속 해야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큰 폭으로 오염 부하량을 줄이기는 이제 더 이상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2020년 12월부터 하루에 2번씩 이제 그 배수관문을 확대 운영을 했는데 당분간 이제 수질이 평균적으로는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매스컴에서 뭐 발표가 됐다시피 여름철에 식물성 플랑크톤 증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살펴보면 여름철에 왜 수질 개선이 안 되는가를 보시면 이게 해수 유통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을 보시면 농업용수도 마찬가지고 도시용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겨울하고 봄철에는 수질이 개선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여름철에는 이렇게 피크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배수를 많이 유입되는 강우를 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를 유입시킬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수 배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해수 유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저층에 빈산소층이 형성되고 하는 부분은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이 그림은 연속 관측을 했던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담수 배제하고 해수가 유입 같이 됐던 시기에는 이렇게 용존산소 농도가 상승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담수 배제만 했던 여름철에 그 시기에 보면 DO가 거의 바닥까지, 그러니까 빈산소를 넘어서서 무산소층까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담수 배제 시기는 수질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여름철에 그 담수 배제만 하고 해수가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름철에 담수를 배제하는 그러한 그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소를 하지 않으면 새만금호의 여름철에 수질 관리할 수 있는 툴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쉽고 정확한 방법인지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수문과 같은 게 아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배수관문을 가동을 할 때 계속적으로 바다에서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간물을 개방했을 때만 해수가 유입이 되는데 이렇게 해수가 유입이 됐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현상, 이거를 이제 2층 그 염분성층에 따라서 2층 흐름과 또는 왕복 흐름이라고 이제 칭할 수가 있는데 파란색이 상류 부분으로 가고 빨간색이 그 배수관문 쪽으로 내려오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관문을 운영하는 시기에 내려보면 빨간과 파랑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한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업용지까지 가야 되는데 숨은 유입부에까지 들어왔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밀려오고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밀려오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수유통 확대를 주장을 하고 있고 당연히 앞서서 그림에서도 해수 유통량과 수질은 반비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유통량만 늘려가지고는 이런 현상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더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흐름들이 관형 반응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만금호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이 관형 반응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가 들어오면 상류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류에서는 담수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흐름, 이 흐름이 서로 이제 힘이 충돌이 돼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깨끗한 바닷물이 상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배수관문 근처에만 머무르고 있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체류 시간이 대략 바닷물의 체류 시간이 한 3, 4개월 정도가 되는데 아마도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농업용지 구간이나 도시용지 구간의 깊은 이런 지역에 있는 바닷물들은 1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이렇게 저류가 되고 있는 물들은 거기에서 아무런 그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개선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속관리 가능한 방법이 뭘까를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수질관리, 모든 환경 관리에서 최적은 자연에 기대해서 정화되는 거, 이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새만금호의 수질도 그렇고 수환경은 여름철에 빈산소층이 형성되고 인이 용출되고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입되는 부하량을 아무리 철저하게 차단해도 내부에서 그 용출되고 있는 인이나 이런 문제들을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연에 기대어서 자연 정화에 기댈 수 있는 수질 그 기법들은 장기간이 필요하고, 현재 새만금호는 젊은 호수죠. 유입부와 저감은 뭐 나름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해서 저감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몇 가지 그런 한계, 수리적인 또 지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바야흐로 이제 담수호에서 기수호로 이제 확정을 하고 바닷물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왔는데, 지금 시기에 이런 바닷물이 제대로 들어와서 이 수질 개선을 하고 환경 개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조성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해수 유입량을 늘려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실 담수 배제를 하지 않으면 바닷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해수 유통 확대를 하지만 들어와 있는 그 담수를 배제를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김의겸 첨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침수와 재난 문제 말씀을 주셨고요. 저 또한 여기에 동의하고, 또 비점 오염 물질도 굉장히 들어왔는데 못 나가고 갇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해수 유입량이 수질에 비례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저층에 있는 인 용출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을 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담수 배제 능력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에 있는 양쪽의 관형 흐름처럼 유입부가 정해져 있고 나가는 분도 똑같고 이런 상태에서는 유입량의 한계도 가지고 있고 개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배수 능력이 별도의 수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빠르게 배수를 해야만 해수가 수시로 들어오고 이 깨끗한 물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던 유입된 부분에서 다시 나가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해수가 순환을 해서 밖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수리적인 대책을 바야흐로 지금 강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아무래도 이런 최적의 시기가 다시 돌아오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 원래 태생적부터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순환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체를 하게 되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몸에 흐르는 피처럼. 그래서 해수 그 유통량, 유입량을 확대를 하되 담수 배제 능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순환의 흐름을 분명히 함께 만들어야만 새만금호의 수질 관리가 향후에 우리가 자연 정화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자연
기반 해법까지 무난하게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말씀을 주셨던 이 수문 그다음에 조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함께 수질 관리 도구로 쓰고 여러 가지 기타 도구로 쓸 수 있는 그 정착을 할 때 담수 배제를 통해서 재난이나 이러한 그 수리적인 기능 또 침수 문제 이런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수질 문제만을 보고 결정할 게 아니고 말씀 주셨던 도시의 안전 문제, 재난 문제 이거하고 기후 변화 문제하고 함께 수문 증설과 조력 발전이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한 새만금호의 발전 수질 관리 방안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곽동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발표인데요.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님께서 수질 개선, 전북 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력 발전과 새만금호 관리 수위 현실화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만금 사업 전역 잠깐 말씀드리면요, 100% 농업용지에서 농업용지가 3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수질 목표 달성할 수 없다고 결정이 나서 이해 해수 유통을 하면서 농지에 대한 농업용수를 밖에서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새만금호는 용수 공급으로는 의미가 없고 해수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까지 수산업분야의 피해가 어느 정도 하면 18조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매년 그리고 앞으로 1조 3천억 피해가 발생합니다. 관광업도 한 20조 난 것 같고 앞으로 이것도 매년 1조 5천억 정도 피해, 그러니까 매년 한 3조 정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올해 이 해수유통 수질 개선 효과가 있어서 영구 해수유통을 결정했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4m 이하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력 발전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가 필수적이다는 것을 저희가 공론화되고 있고요. 근데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내부 개발이 완료됐을 때 크게 늘어난 오염량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수유통 후에 1일 이외 수질이 개선됐지만 만경유역 일부는 아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아직도 평균 수질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수질 목표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민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상부물이 가벼워져서 이 호수가 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깊이가 깊어지면서 산소 용적량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3에서 4m 정도가 되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용존산소원이 5mg/리터 이하가 돼서 생명체가 살 수 없고요. 한 4에서 5m가 되면 대부분 어류가 폐사하는 2mg/리터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급수로 하면 3, 4급수예요. 그래서 3, 4급수니까 목표 달성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생명체들은 다 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생물이 사냐 못 사냐가 환경의 지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화학적으로 3급, 4급을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만금 내측에는 이렇게 막 썩어서 냄새가 엄청 나고 있고요. 이 흙들이. 그 다음에 새만금 내부엔 적조가 거의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만금 지방환경청 자료인데요. 이렇게 환원 환경일 때 새만금 내부의 퇴적물로부터 발생하는 총 인량이 동진강 만경강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그러니까 새만금 내부의 오염량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새만금 하부에 무산소총이 된다는 것은 생명체가 죽는 것만이 아니라 수질 오염을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것인데 새만금 수질 대책은 정말 동진강 만경강 수질 대책이지 새만금 호의 수질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갈 돈이 거의 수십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보다도 돈이 더 많아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해수유통만이 유일한 수질 개선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새만금의 이 방조지 안쪽이 낮은 부분들이 새만금 산란 지역인데 지금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그 다음에 방조제 때문에 외부로 영양분이 잘 나가지도 않고요. 해류가 약해지니까 이 지역에 퇴적물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전북의 양식업을 포함한 수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90년 새만금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전남에 비해서 전북이 3분의 1,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비해서는 1.5배였는데요. 이것이 전라남도의 경우에 이렇게 계속 늘어났고요. 전라북도는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도 늘어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보면 전북은 전남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됐을 때 전라북도에는 어느 정도 1차 생산물이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이 그래프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 현재를 비교해 보니까 한 10조 정도의 피해가 납니다. 그런데 2차, 3차 사업을 고려하면 18조가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건 이 피해가 점점 좀 커져서 매년 7, 8천억 피해가 나는데 2, 3차 사업을 얘기하면 거의 1조 3천억 정도. 전라북도 예산 지금 9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020년도에 여론조사를 보면 전라북도 전체에는 해수유통 찬성이 50%인데 군산, 부안, 김제 지역을 보면 60에서 거의 80%에 이르는 것은 이 지역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해수유통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조력 발전을 하는 이유는 조력 발전 이렇게 아주 심부에서 물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주 깊은 층, 빈산소층의 수질 개선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동서도로가 있기 때문에 만든다면 동진만경강유역에 각각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도 확보가 되고요. 수질 개선 및 생태계도 복원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수천억이라고 썼지만 거의 조 단위, 2조까지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난화 때 아까 이렇게 홍수가 너무 양이 많아질 때 빠른 속도로 물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피해가 또 막을 수 있는데 해수면 상승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행 중인 매립 사업 추진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방조제 외부의 평균 해수면이고요. 방조제 안쪽은 이렇게 마이너스 1.5m를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리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0년 빈도에 이렇게 플러스 1.15m까지 올라가면 이 배수구가 위치가 이 정도 됐을 텐데 배수구가 높아지면 다 홍수가 나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사에 물을 대기 위해서 요거를 한 50cm밖에 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력발전 시에는 여기까지 내립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다 갯벌로 복원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물량도 많아지니까 해수유통에 의한 수질 개선 효과가 커집니다. 저희가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은 평균 해수면을 이 안에 내부 수위를 홍수가 나는 때 아니면 굳이 내려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 올리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재생에너지도 더 많이 얻어질 수 있고요. 이 개선 효과도 많아지고 그럼 전라북도 이익도 굉장히 많아지고 온난화의 대비도 훨씬 좋아진다. 그래서 여기 시화로 보시면 이렇게 조력발전 이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5mg/L일 때가 많았는데 아주 완전히 다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생물 종수라든지 다양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화에서 이미 개선이 잘 될 수 있다는 효과는 이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평균 해수면으로 홍수 이외의 시기에는 올리자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방조제나 방수제의 보강병이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006년도 관문이 만들어지고 2010년도까지는 그냥 해수유통 그냥 시켰어요. 4년 동안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더 하지만 홍수 때만 되면 이 평균 수위보다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홍수 때가 되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방조제나 방수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200년 빈도 홍수 플러스 1.15m까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이 정도 올려도 문제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좀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산업 관광에 의한 피해를 생각하면 굉장히 들어가는 돈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온난화에서 해수면 상승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조수의 간만인데 이게 대족이라고 그러죠.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고 소족일 때는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가 관리 수면이 여기인데 이게 소족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10일 정도는 물을 아직 못 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0일은
이 관문을 돌리려면 에너지가 너무 드니까 못 돌려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10일밖에 못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해 보면 새만금 앞바다가 40에서 80cm가 상승하도록 2100년도에 이렇게 IPCC 6차 보고서의 기관에서 계산해 보니까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정도 높이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소조기 대 위치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죠. 한 달 내내 물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내부 관리 수면이 당연히 거의 내부가 평균 해수면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역시 여기서 보면 이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전부 다 홍수가 나게 되죠. 따라서 지금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걸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양뿐만이 아니라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새만금 개발단지들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물을 많이 빼고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에 이제 이게 높여서 관리를 하다 보면 앞으로 2100년도에 올 거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갖게 되겠죠. 근데 만약 안 해놓으면 여기에 도시나 산업체이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온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를 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수변 도시들은 이렇게 다 최종 배수구가 이렇게 낮아요. 여기밖에 안 됩니다.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이 정도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수변 도시가 가장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를 좀 복토를 시켜서 현재 규모로 한 4분의 1로 줄이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리하게 넓히다 보면 피해가 되니까 좁혀서 잘 만들어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재 상태와 이렇게 이제 그 조력발전이나 상시해수유통 평상시기 그러니까 홍수가 아닐 때 0m에서 마이너스 2.5를 하게 되면 새만금 매립계획 차질 없고요. 수질 크게 개선되고 외부의 오염수 공급 크게 감소하고 영양분 공급은 크게 증가하고 퇴적이 감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산업이 한 50%는 복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태계와 갯벌도 당연히 복구되고요. 관광도 역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력발전도 경제성이 크게 증가하고 지구온난화에 대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준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매립으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수질 오염은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군산, 익산, 김제의 유유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수질 문제를 줄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긴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단지를 만드는데 고비용 그러면서도 지반 침하 지진 위험이 커서 반도체 같은 정밀 산업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방식으로 가면 돈도 적게 들고 위험성도 적고 반도체 같은 정밀 산업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엄청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산업단지를 전라북도가 원하는 것처럼 확보할 수 있으면서 수질 오염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금 새만금에만 예산이 가니까 주변 지역 못 산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김제, 부안 뭐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돈이 좀 예산이 나오면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산업화는 산업단지뿐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에서 지금 저희가 조력에너지의 효과가 좀 낮아질 환경이 뭐냐 하면 전라북도 여기 새만금 주변 수상태양광 풍력에너지는 빨라야 10년 내지 15년 후고요. 현재 출력 제한이 돼 있는데 송전선도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이기 때문에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전라북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조력발전소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런 재생에너지 단지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지금 농생명용지에 영농 태양광을 깔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산업단지로 줄 수 있는 분산전원 시스템이 된다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영농용 단지에서 한 4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농생명용지가 지금 활용화 이익을 잘 못 내고 있는데 이 영농 태양광이 농지 이익의 15배의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10배에서 20배 증가한 농생명용지 활용 효과를 10년 내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그래도 이거랑 합쳐지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거는 그 10년 안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이제 뭐 요새 가장 심각한 큰 문제가 나고 있는데 이 보니까 광양에서 인천공항으로 고속철을 빼면
1시간 반 안에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갑니다. 그러면 지금 새만금 신공항보다 훨씬 전라북도에 이익이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수락갯벌에 이러한 순천만 형태의 관광을 하게 되면 공항에 한 200억 적자가 아니라 매년 1조 정도의 관광 이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오창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세 분의 주제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토론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한 5분 동안 장내 정리를 한 다음에 5분 후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연계한 조력발전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지정 토론회 좌장은 조철희 신재생에너지 학회장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간단하게 학회장님 이력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한국해양공학회 회장과 아시아 해양에너지학회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IETC 114 의원을 역임한 해양에너지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로 꼽히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조철희 학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조철희 교수입니다. 제가 보니까 시아와 발전소와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요. 처음에 시아와 발전소 설계 심의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후에 공사할 때도 많이 방문했었고, 이후에 스코틀랜드 총리 오셨을 때나 영국의 총장님, 학생들 견학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고요. 또 영국의 수자원공사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성공 사례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장 없는 아마 홍보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늦춰졌는데 패널 분들이 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9분의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고요. 한 3분 정도씩 좀 발표를 해주시고요. 다 청취된 후에 나중에 이제 발표자분들의 답변이라든지 보충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발표해 주실 분이 국조실 이병익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 정책조정 과장님 되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새만금 사업 추진단 정책조정과장 이병옥이라고 합니다. 이 조력발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수공하고 농공에서 이게 아마 BC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조력발전 같은 경우 치수, 홍수 배제 능력, 그리고 수질 개선 능력, 그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조련이 영구적으로 있으니까 재생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BC를 좀 정량화하면은 좀 더 우리가 나중에 예산 확보하거나 그렇게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짧게 해주셨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자, 다음은 환경부 배현진 물환경정책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배현진입니다. 이제 저희 환경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이제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수질 개선 대책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부터 제3차 대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려하시고 하셨지만 이제 새만금호의 수질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상류 지역의 오염원 유입을 저감시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새만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지고 2020년부터는 하루에 2번씩 지금 해수 유통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해보니까
2030년까지 지금 같은 상황을 유지를 했을 경우에 목표 수질은 달성을 할 걸로 예측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여름철에 이제 빈산소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과학적인 예측 결과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 유통을 확대를 하기 위해 저희 환경부에서는 수문 증설을 할 수 있는 기본 구상 용역비를 지금 정부안에 담았고 5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수문을 증설을 하고 그에 따른 수질 개선이라든지 아까 뭐 수리학적인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홍수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이것과 연계된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본 구상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마스터 플랜을 변경을 해 주시면서 그 과정에서 수문 증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력 발전 그리고 사업 시행자 등이 마스터 플랜에 수립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기본 구상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내년 1월에 착수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킥오프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이 새만금의 그런 수문 증설이라든지 재생에너지가 조속히 그리고 잘 추진이 되려면 지금 관계 부처와 관계 기관이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시진 않았지만 농림부에서 그리고 농어촌 공사에서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이미 방조제를 건설을 했고 관리권도 농어촌 공사가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 그리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시와호에 대한 아주 사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수공의 노하우 그리고 농공에서 같이 코워크를 하고 싶어하는 한수원 등 관계기관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정부 부처에서도 우리 국조실에서도 지금 단장님 와주셨지만 국조실, 해수부, 그 다음에 뭐 농림부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 완전 많은 부처와 많은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야만 이런 사업을 조속히 출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이 지금 많으신 만큼 모두 다 생각하는 바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과 홍수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궁극적으로는 새만금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 환경부도 계속해서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환경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천 농업기반 과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새만금 조력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고 그 가치와 가능성 또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생각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보자. 또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라고 해서 오늘 토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간단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진순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와호 사례를 들으면서 수질 개선이 이제 많이 됐다. 해수 유통하고 조력 발전하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해수 유통량을 늘려서만 수질이 개선됐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시와호 방조제 축조하고 나서 수질이 이제 오염 문제가 대두가 되고 심각했었죠. 그래서 이제 해수 유통을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화공단 쪽에 오염원들이 상당량 그 시와호로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하수 관거도
분리식이 아니라 합리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빗물과 함께 오염원들이 다 시와오로 이제 유입이 돼서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졌었던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후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이 된 거는 해수 유통량을 늘린 것도 물론 기여를 했지만 상류 쪽에 오염원 대책을 한 것도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조력 발전 확대 가능성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새만금 지금 현재 국내에는 시화호가 이제 첫 사례고 지금 새만금도 조력 발전을 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외에 여러 이제 우리 서해안에 이제 방주제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력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시화호나 새만금호는 그 호소의 물을 원래는 사용을 하려고 했었죠.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수질이 문제가 되류가 되고 나서 담수화를 안 하고 해수 유통을 하게 된 경우고, 다른 그 외의 방주제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담수화를 해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간척의 예를 들고 또 그쪽도 조력 발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공개성에서 말씀드린 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는 그 농민들도 사용하고 공업용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시설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곽동희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숨은 증설 조력 발전을 통해서 담수 배제 능력을 향상시키자, 순환 흐름을 조성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생각컨대 지금 농어촌공사가 아마 조력 발전에 대해서 좀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성 분석도 했는데 이제 BC가 안 나오는 걸로 뭐 0.4인가 하여튼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현재의 그 관리수 엘리베이션 마이너스 1.5로 관리했기 때문에 발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수기가 아닌 시기에는 좀 관리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발전량을 늘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BC도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새만금호 그 해수 유통량을 이제 전에 배수 관문을 통해서 뭐 1일 1회 그 하다가 이제 2회로 늘렸죠. 그리고 그동안 상류 쪽에 그 다양한 수질 개선 대책을 이제 추진했었는데, 여전히 좀 수질 기준이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또 비인산도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조력 발전을 통해서 해수 유통량도 늘리고 또 수질 개선도 하고 또 재생에너지원도 확보를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경제성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시화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이제 작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이 이제 시화호보다는 덜 할 건데, 이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발전량만을 가지고 베네핏을 그 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그 편익 쪽에서 수질 개선 효과라든지 또 아리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국가 이익 이런 부분도 베네핏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환경부에서 말씀 주셨듯이 새만금에는 이제 그 각 부처 여러 부처가 있고 또 지자체 관련 기관들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이 앞으로 이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그 조력 발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추가로 그 검토를 해야 될 것이
과연 새만금호의 지금 저충수가 문제가 되는데 저충수 수질 개선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면밀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또 해 측의 영향 또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여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성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창환 교수님께서 이제 그 농생명지의 영농형 태양광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그 농지의 태양광을 지금 허용한 거는 여건이 영농 여건이 불리한 이제 염해 간척지에 한해서 현재 그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근데 새만금은 다른 간척지하고는 다릅니다. 새만금 토양은 이제 염농도가 다른 간척지, 뻘흙에 이제 농사를 짓는 간척지들은 염농도가 굉장히 높은데 새만금은 염농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획적으로 대구획으로 이제 그 조성을 했고 또 앞으로는 대규모 기계가 영농을 하고 또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밀 농업이 이루어질 스마트 농업이 이루어질 농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간다면 아마 그게 다 지작물이 될 것이고 농업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현 정부 기조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태양광을 늘려나가겠다. 거기에 농업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농지에도 허용을 하겠다. 다만 선별적으로 영농이 불리하다든지 이제 조건을 따져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해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양한 부처 기관들이 이제 또 각각의 역할이 있는 만큼 더 심층적인 이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농식품부는 이제 일단 조력 발전이 시행이 된다면 또 방조제 시설물의 안전성, 또 배수 관문, 또 연계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방조제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농어촌공사인데 또 시행 주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 토론회 때도 제가 왔었는데 조력 발전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농어촌공사 쪽에서 주관을 해서 한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수자원공사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조제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앞으로 그 조력 발전을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그 한수원은 뭐 에너지 발전 쪽의 역할을 하는 공사고 또 수자원공사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국내의 시와호에 이제 조력 발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도는 아무래도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유은원 해양환경정책과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 새만금 호 내의 수질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해양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새만금 호 외부의 외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력 발전이라든지 대규모로 이제 해수 유통을 했을 때 해양에 어떤 그 외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그 중장기적인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해양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약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해수 유통을 대규모로 이제 하게 되면 당연히 담수량이 이제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혼에 있던 오염물질이 외역으로 많이 이제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해양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새만금에 위치한 군산하고 부안 지역 쪽에는 많은 양식업과 연안업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본격화되면 어민들의 우려도 상당히 표출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데이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내년부터 이 새만금 외역의 검증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좀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제 해수유통이나 또 조력 발전이 본격화되면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해양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용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향후에 조력발전 건설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 과정 중에 해양 이용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과정 중에 아마 그 의견 수렴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용성 확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기이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조력 발전이 시작이 되면 초기 단계부터 지역의 어민들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병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새만금 개발청 김창기 계획총괄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 계획총괄과장입니다. 먼저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에 대한 그 앞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 일석삼조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새만금 개발청도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새만금 미래 비전과 추진 계획을 담을 기본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고 금년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환경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기본적인 수문 증설과 조력 발전 등 어떤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마무리되면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담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서 세 분 발표해 주셨는데 시와호 사례나 그리고 또 이제 조력 발전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 운영 관리 방안 그리고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언들 이런 것들을 충실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재생에너지 등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협력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도 박성진 새만금 지원 수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북도 새만금 지원 수질 과장입니다. 전북도에서는 경제성 확보 방안과 실행력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새 정부 공약인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추진을 위해 부처 간 공감대 형성과 협력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자치도는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사업이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도래하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성장의 토대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세 분이 말씀하신 대로 수문 증설과 조력 발전 설치는 해수유통을 확대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시 홍수 대응 능력 향상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고 또한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적 의지, 특별히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정책적 의지가 확실한 만큼 이제부터 시작되는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공과 농공의 선행 용역에서는 BC가 낮게 제시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수문 증설 비용을 국비로 추진하고 수질 개선, 홍수 예방,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와 현 규정상 기존 방주제를 활용하여 조력 발전을 하는 경우 공급 인증서 REC, 즉 REC를 거래할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REC 가중치 개정을 통하여서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국회, 관계부처, 전문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적, 기술적, 재정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이 수질과 환경이 개선되고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며 도시 침수 예방 효과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자원공사 송현승 재생에너지본부장 직무대행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자원공사 케이오터입니다. 저 우선 먼저 이제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만금에 참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0년도에 새만금청과 협약을 맺어서 물, 에너지, 도시에 대한 협력 분야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의 조력인 시와 조력발전소에 대한 건설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만금 조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와호 조력발전소의 그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새만금의 필요성과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 시와호는 새만금과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와호도 먼저 담수를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다가 수질이 악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해수로 전환을 하였고, 해수 유통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조력 사업과 연계해서 발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새만금도 마찬가지로 수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해수 유통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환경부와 함께 해서 기본 구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이제 그 조력이 건설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저희 시와호를 처음에 할 때 그 기본 구상 단계에서 실제 기술적인 그런 난제와 또 경제성 확보라는 그런 어려움도 상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 하나씩 해결해 나갔고, 이런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시와호의 수질도 6등급에서 2등급이라는 그런 청정 부분으로 전환을 했고, 또한 이제 재생에너지도 매년 평균 한 467기가와트라는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저희가 그 시와 조력의 친환경성, 기술적 신뢰성, 그리고 경제성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새만금에 대해서 저희 시와호 사례를 아주 유용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경제성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발전량 증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수위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한 15년 동안에 축적된 그 해양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기반의 최적 운영 기술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초기에 기본 구상 대비해서 발전량도 한 5기가와트 정도가 증대되었고요. 또 최근 그 아까 이제 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군산에 그 시간당 300mm 이상의 그런 폭우가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물관리 디지털 트윈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해서 그것에 대한 물관리 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조력 발전에 대한 그 디지털 트윈을 같이 연합해서 조력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와호뿐만 아니라 새만금에다가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사업성에 대한 향상뿐만 아니라 극한 폭우와 같은 홍수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에 운영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이제 또 좋은 사례로서는 시와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매년 연간 한 220만 명이 방문하는 안산시 12경 중에서 1경으로서의 어떤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지금 현재 장소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어떤 이제 새만금도 이와 같은 적용을 했을 때는 수질 개선과 에너지 생산을 넘어서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관광, 생태, 경제를 포괄하는 복합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조력 발전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는 저희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계 기관 간의 협업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만금 방조제를 운영하고 관리 중인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의 방조제를 관리하고 또 배수 관문의 운영이라든지 농업용수의 관리라는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RPS 의무 이행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정책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업을 통해서 조력 발전의 제도적인 시장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더욱더 이 새만금 조력 사업이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 즉 방조제 관리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 그리고 국내 유일의 조력에 대한 건설과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여기에 발전 전문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가 더해진다면 정말 상생 협업의 모델로서 국가적인 그런 모범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공익적 가치를 새만금 조력 발전은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사업의 이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 절차 간소화 등과 같은 패스트 트랙 적용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대전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종합하면 새만금 조력 발전은 수질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목적 전략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상생 체계 구축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농어촌공사 장상규 기반사업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입니다. 예, 새만금 사업이 91년도 매각 방조제가 91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약 20년간의 공사를 2010년에 끝마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줄곧 현재까지 내부 농생명용지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수 유통 확대 결정에 따라서 또 2회 배수 관문을 조작을 해오고 있고요. 예. 물론 해수 유통 확대와 연계해서 앞서 여러분들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조력 발전을 저희 농어촌공사에서도 진작에 이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림돌은 있습니다만 최근 각계의 어떤 관심과 노력으로 지금 새만금의 조력 발전은 그 필요성을 이제는 거의 담보하지 않았나, 확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왜 해야 되는지보다는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에 어떤 초점을 맞출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 새만금 조력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방조제의 안전성을 포함해서 발전의 효율성이나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 또 해수 유통 기능과 여러분들 말씀 주신 그 취소 기능과의 서로 이 상충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계량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사업성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조력 발전은 초기 투자비가 여타 그 발전 사업보다는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고 지원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인센티브 등 정부 차원의 제도 장치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 것이냐, 이를 통해서 또 경제성이나 BC, 타당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 체계의 그 시행 체계의 구축인데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뭐 어느 한 개 기관, 어느 한 개 부처가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처, 여러 기관, 또 학계, 민간, 지역 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좀 발족을 시켜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좀 풀어가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경제성하고 좀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고 다각적인 효과 검토 차원인데요. 오늘 세미나는 특히나 이제 세 번 발제자분들 중심으로 수질 개선 관련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다행히 또 저희 농어촌공사가 와서 그런지 농식품부가 와서 그런지 그 홍수 대응 그 재해 예방 관련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청장님 비롯해가지고 교수님도 주셨고 그 부분도 확실하게 어떤 그 경제성 효과 부분으로 좀 도출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과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뭐 관광 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역 경제 활성화, 뭐 BC가 좀 작게 나온 바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효과들을 잘 가공을 해서 충분히 저희 기관에서 저희 공사에서는 BC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의 어떤 동력이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학계나 또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의견 주시면 그런 부분들 잘 좀 엮어서 그런 부분도 좀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마지막에 네 번째 꼭지로 드리고요. 그와 맞물려 가지고 또 관리 수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관리 수위도 뭐 저희가 결정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홍수 대응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검토가 필요하고 변경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그 부분까지 좀 연결이 돼야 앞서 말씀드린 그 경제성 부분이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쪼록 오늘 자리가 여러 현안들이 많고요. 고민할 지점들이 많은데 그걸 해결해 나가는 좋은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한국농어촌공사도 홍수 예방, 수질 개선, 농업, 농촌, 환경, 에너지가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패널 분이 되겠는데요. 전북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에도 제가 아마 막차로 토론자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발표도 마지막에 하게 됐습니다.
그 아까 우리 청장님 새만금에 뚫어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 더 문제가 있죠. 장운동이 활발하게 좋아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뚫어뻥만 해도 장 안 좋으면 날마다 들락날락 하다가 힘 다 빼고 그런 건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뚫어뻥 기능을 제대로 할 거면 오늘 이제 홍수배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23년도 군산 어청도의 시유량이 147mm였습니다. 이게 역대급이었거든요. 그 기록이 다시 2년 만에 올해 시유량입니다. 1시간에 152mm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박 3일에 걸쳐서 500mm, 600mm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단기간에 쏟아지는 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새만금이 기후변화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거다라고 보고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지역이 좀 살이 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만금을 통해서 그동안 희망고문만 되어왔고 예를 들면 어족자원 사라지고 수산업은 황폐해지고 지역은 떠나가는 전복이 됐다라고 하면 이 조력발전을 통해서 지역이 살찌우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여기서 조력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탄소 중립의 거점 공간을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이게 지역에 피가 되고 살이 돌아야 되는데 여기다 빨대 쫙 꽂아가지고 경기도 용인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막차를 타게 된 이유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력발전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조력발전 문제를 지역에서 처음 공론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최윤성 선생님 아마 제가 2012년에 조력발전 얘기했고요. 수자원공사를 이 판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토론과 발제를 부탁을 해서 2015년부터 새만금의 다른 길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조력발전을 통해서 찾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력발전 하시기 전 그러니까 직전 대선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새만금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새만금 세판 짜기 5대 과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와 함께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지금 오는 것들이 거의 다 지금 이 정부의 정책 과제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조력발전, 아리백 산단, 영농형 태양광, 새만금 2차 전지 폐수 처리장, 그리고 오늘 해수부 나왔는데요. 새만금 특별 해양관리구역 저희가 5가지를 제안을 했고요. 이 부분들을 다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누구도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안 하십니다. 다 속도 얘기하십니다. 신속한 추진. 이게 규제 완화로 될 것 같습니까? 송전탑 문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발전소 만들고 해본 뭐합니까? 3, 4년이면 발전소는 짓지만요. 전력망 같은 경우는 10년, 12년, 20년 걸립니다. 속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거잖아요.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실질적인 속도를 높이려면 지역 주민, 시민사회,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 하나 안 나오고 어떻게 이 사업의 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 한번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내용 경제성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오 교수님 내용하고 좀 다 동의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오늘 소회만 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변도시 같은 경우 지금 근생용지하고 단독주택용지 이거 분양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봉이겸사달 뺨치는 사기 분양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거고 지금 배수구 위치가 더 낮은 곳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안전한 도시가 되겠냐. 이거 지금 땅 팔 때 아니거든요. 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기본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됐죠? 그 윤석열 정부 때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북이나 아니면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했습니까? 응원문 들고 열심히 이 추운 겨울에 다 바꿔낸 거죠.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새만금을 아리백 산업단지 실현해서 탄소 중립을 거점으로 해서 기본소득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본소득, 그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그 사람들은 언제 임명된 사람들이고 누가 구성했던 사람들입니까? 그거 전 청장이 있을 때 윤석열 정부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나와가지고 100명 모여가지고 30억 예산 들여갖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오차관 대표님이나 아니면 새만금 상시예술동본부라든지 누구도 여기에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기본계획이 만약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이대로 밀어붙여서 한다고 보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이
그때 당시에 문제의식으로 만드는 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기본계획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저는 도저히 아무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 부분부터 열어놓고 여기에 조력발전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좀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력발전 얘기하니까 조력발전이 좋아서 뭐 개발사업이 좋아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조력발전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이거든요.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밀어서 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의식과 상실감을, 그러면서도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새만금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책임감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기본계획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장님 계시는데 청장님이 중매를 좀 잘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조제 주인은 농촌공사고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자원공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생에너지 확보하려면 그 한수원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한수원은 자격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 발표 자료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의례적으로 들어갔겠지만 새만금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으로 SLMR을 거기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부안과 군산이 어떤 곳입니까? 2003년 부안 핵폐기장 싸움, 2004년 군산 핵폐기장 주민투표, 이걸로 지역이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다가 SMR 핵발전소를 짓겠다고요? 이런 지역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고요. 두 번째, 지금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울산으로 가게 생겼잖아요. 새만금 수성태양광, 그거 왜 안 된 겁니까? 한수원이 약속만큼 자기들이 대통령께 선투자 안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책임 사과 없이 저는 이 사업 하겠다고 하는 거고, 농촌공사가 덥석 그 손을 잡는 것도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농업용지 지키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정현 대표님,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도 계시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서 여러 패널들의 충분한 의견을 못 들어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9분의 패널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발표자 분들께서 간단히 답변이나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박진수 박사님, 저 앞에서 잠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천 농업기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건을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건은 조력발전이 시화후 수질 개선의 어떤 역할, 범위가 어느 정도였냐, 다른 대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거에 굉장히 동의 드리고요. 실제로 시화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국무총실 산하에 수질 개선 기획 단인가가 꾸려졌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 중에 하나가 하수 처리장 신설, 폭기조 넣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는데 잘 안 됐죠. 안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수질 개선의 방법으로 이 조력발전이란, 그러니까 수량을 증가시켜서 개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력발전이 어떤 수질 개선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조력발전이 100%는 아니었다. 다만 조력발전이 상당 부분 큰 퍼센트로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거는 방조제가 여러 군데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를 조력발전 입지로 표시하는 말씀 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 아까 이제 사실 방조제로 막힌 곳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분화모가 수질 문제가 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역간척을 좀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간척을 검토할 때 이 조력발전이 들어가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의 말씀이었고요. 현재도 화성호 같으면 지금 활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활용 계획이 없거나 그다음에 수질이 아주 심각할 때에는 조력발전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자꾸 쫓겨서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리게 죄송하고요. 다음에 그 곽동희 교수님 나와서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오종환 교수님. 예, 잠깐만. 예, 저는 좀 오늘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이 새만금은 찬반 논쟁만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저희가 25년 동안 연구비도 하나도 못 받고 활동비도 하나도 못 받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던 곳입니다. 새만금은 대안을 내놓은 최초의 환경운동이었고 저희가 해수유통 때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환경부와 같이 노력하고 전라북도와 같이 노력했고 또한 이 조력발전도 사실은 저희가 십수년 전부터 저도 뭐 수백 회의 강연과 TV도 나가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만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 만약에 민간 협력이 빨리 됐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새만금은 좋아졌을 것이고 전북의 피해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러한 것들은 전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렵게 해서 겨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손해를 보고 고치지 못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조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협력을 하는 것은 시간을 지연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민간 협력체가 만들어져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제가 18조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엄청나게 매년 7, 8년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워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라북도가 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 새만금위원회에 제가 보니까 이번은 모르겠지만 저번에는 새만금에 한 번도 오지 않으신 분들 천지고요. 새만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거의 없었고 이런 상태에 새만금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그거 보면서 우리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협의체는 어떠한 문제를 지연시키고 뭐가 아니라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세한 그 어떤 답변 두 개만 드리면 해수유통에 대해서 처음에 피해가 좀 발생하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어민들이 해수유통을 해달라는 이유는 뭘까요? 고창에서 100억 원어치 종폐를 뿌렸는데 다 날아갔잖아요. 고창은 새만금에서 굉장히 먼 데거든요. 그 퇴적물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이제 고창까지 간 겁니다. 지금 너무나 피해가 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민들이 해수유통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어민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발생할 약간의 문제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그 문제 해결 방안 좀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는 이제 농생명용지는 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스마트팜에 대한 이익이 더 많은가? 재생에너지의 이익이 더 많은가?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재생에너지가 4m까지 높여가지고 600평에 100kW를 해가지고 기계 다 다닙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공적인 우리 시야호 조력발전 사례와 같이 새만금의 조력발전이 건립이 돼서 수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에 큰 기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것으로 패널 마치겠습니다. 예.